예. 동영상을 보는 학생은 독서 퀴즈를 먼저 풀고서 답을 맞춰보세요. 1번 설문조사, 2번 무리지어 살아야 하는, 3번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데 예, 그건 맞게 해요. 사회적인 예, 그것도 맞게 해요. 집단 생활을 하는 예, 그것도 맞게 해요. 3번에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도 맞게 해요. 4번에 커다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소속돼야 돼요. 네? 소속돼야 돼요. 그거는 좀 아니에요. 5번에 대화 의사소통, 6번에 집주인이 장사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내쫓지 못한다. 공간 쫓아내집니다. 그건 맞게 해요. 계약을 깨지지 마. 계약을 깨지 못. 그것도 맞게 해요. 7번에 쫄지마 일서나 별일 없을 거야. 8번에 학생 인권 조례, 9번에 대자보, 10번에 포스트잇, 11번에 성찰교실. 수업을 듣지 않고 반성하는 시간. 그건 틀리게요. 12번에 학습노동. 네. 이제 내보내지 못한다고 그러지. 맞게 해요. 하는 거 네, 통과는 6개고요. 민기 몇 개? 6개? 5개. 민준이? 6개. 6개. 도현이? 4개. 현진이? 2개요. 2개. 시우? 6개. 응? 6개. 6개. 연수? 5개. 연우? 4개요. 4개. 정훈이? 5개. 영현이? 그 책을 이거는 안 썼어요? 선생님이 블로그로 그냥 안 읽은 걸로 할게요. 응? 이렇게 소란식을 나가는 이건 틀리냐? 근데 그 정확히 나와 있지. 1번. 뭐야? 뭐라고 썼어요? 틀리게 해요. 예, 6개가 통과고요. 통과를 못한 학생은 다음 시간 숙제가 있죠. 틀린 부분, 틀린 문제 다 안 못 읽은 학생은 다시 다음 시간에 다 읽어와야 되고요. 통과 못한 학생은 틀린 문제가 책에 보면은 정답이 나와 있어요. 책에 정답을 찾아서 그 페이지 수를 적고 정답을 적어오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 책은 좀 비판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이 책이 좋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좋은 내용도 많이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배울 점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또 좀 비판적으로 한번 책을 읽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혼자 읽으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는, 안 좋다기보다 조금 그런 포인트를 놓칠 수 있는데, 이제 같이 읽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책을 비판적으로 읽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점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피우리 중학교 3학년 인문 동아리 문사철인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지역 주민에게 정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뭐 앙케이트도 그렇고요. 네. 설문조사는 굉장히 정치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뭐 여론조사 이런 것도 하나의 설문조사죠.
설문조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책에 나온 방식으로 주관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객관식으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객관식으로 하죠. 객관식의 문양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답도 되게 달라져요, 사실.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어떤 질문을 먼저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현재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점을 고르시오 하고서 그 다음에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물으면은 잘한다는 아무래도 지지한다는 답변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지지합니까를 먼저 묻고서 잘하고 있다는 건 잘하고 있는 게 뭡니까를 물어보면 또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는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각 정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자신 승리하기 위해서 여론을 살펴야겠죠. 정부도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항상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각 정당마다, 각 정부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죠. 이번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다. 정치는 홀로 살 수 없는 무리지어 살아야 하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한나 아렌트는 한번 들어두세요. 정치학, 정치 철학에서 뭐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한나 아렌트랑 결혼을 했던 남편이죠.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도 철학계의 굉장한 거장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3번 일선이는 내몰리기에 처한 카페공당 사장의 딱한 사정을 접하게 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5년 동안 임차인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네, 그쵸. 쫓겨나게 되죠. 근데 왜? 언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읽은 학생이라면은 네이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은 쭉 나와요. 그러면 언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가도 볼 수 있어요. 재건축을 하는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카페 공장 사장 굉장히 억울하죠. 우리 법이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안 나간다 그러면 재건축을 해서 다 내보낼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카페 공장 사장 같이 건물을 빌릴 때 그 계약 기간 동안 내가 재건축할 의사가 있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내가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 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이 성립했다 해도 재건축을 할 수 없어요.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알렸다. 그래서 일단은 카페공당 이 경우에 카페공당 사장이 재건축을 계약을 했다면 재건축을 알고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로 하고서 계약을 해놓고 재건축 때문에 억울하다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법에 따르면. 또 하나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집주인이 다 알렸는데 얘가 까먹었나 보다. 근데 상가 빌리고 있는 건물을 빌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들은 바가 없는데 억울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난 분명 알렸다라고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실제로 재건축을 알렸는지를 건물주가 입증하라. 건물주가 증거를 가지고 알렸다는 거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재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실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내가 입증을 못하면 재건축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임차인, 즉 상가를 빌리고 있는 건물을 빌리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이 사건은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좀 틀렸어요. 사실 카페 공장 사장이 억울한 게 아니라 건물주가 억울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분명히 알리고 재건축하고서 그래서 계약까지 했는데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싸게 계약해 주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안 나가겠다고 버틴다.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은 다소 우리가 정치적 스펙트럼이 진보에서 보수까지 다양하죠. 근데 좀 진보에 많이 치우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라는 또 이제 어떤 사회에서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주로 이제 임차인이나 이러한 힘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사실 이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의 이렇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부당한 처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실관계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비판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책을 읽을 거예요. 이 책도 무슨 어디 교사회의 추천을 받아 있어요. 근데 그 추천한 단체가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 추천 도서가 과연 올바른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책을 선택하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는 큰 단체들. 예를 들어 뭐 뉴욕타임즈 100대 뭐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은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고 그런 것들을 골라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제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것들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때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요. 그리고 얻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걸러가면서.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우리는 이 책은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진보 중에서도 좀 더 많이 치우친 진보 쪽에 가 있는 책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사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4번 일선이는 무지개당 당원이다. 엄마가 무지개당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선도 가입하게 되었다. 일선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무지개당 소식을 읽기만 해도 자신이 커다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 거죠. 무지개는 뭐의 상징이죠? 그거 정치적으로 다양성이죠. 다양성에서 특히 무지개 누가 좋아하죠? 그거 그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가 LGBTQ 플러스라고 그러죠. 맞아. 레즈비언, 게이, 아,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상징이에요. 다양성의 상징이고요. 다양성을 지키고 성소수자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 바람직한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이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무지개를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이 사실 진보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보적인 주장 옳다 생각해서 받아들여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마치 그냥 이렇게 무지개 당이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쪽의 용어들만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이 책이 중립적으로 쓰여진 책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그 다양성을 지키고. 그렇지만 책을 쓸 때는 좀 다른 얘기겠죠. 5번 일선은 커피 콩당에서 무지개당 사람들과 만남을 간다. 보이지 않는 안테나를 세우고 서로 의사소통하기에 무척 애를 쓰고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일선은 대화하려는 노력, 의사소통하려는 의지 이런 게 같이 사는 거고 정치일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건 간단해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지 사람들의 한정된 자원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가지고서 싸우는 장이에요. 그래서 자원은 한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타협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가 없으면 주먹으로, 총으로, 칼로 싸워서 배분을 하겠죠. 그렇지만 정치는 주먹과 칼과 총을 내려놓고 대화로서, 의사소통으로서 한정된 자원을 서로에게 배분하는 타협을 통해서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는 국내 정치도 있지만 국가 간의 정치도 있어요. 국가 간의 정치를 외교라 그러죠. 한정된 자원, 땅이 한정돼 있고 다른 자원이 한정돼 있죠. 여러 가지. 그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싸운다고요. 그때 정치가 아닌 방식으로 싸우는 건 전쟁이에요. 근데 국제 간에 정치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 그게 외교라 그러죠. 그래서 외교는 대화와 의사소통으로 한정된 자원을 서로 총을 겨누지 않고 해결하는 방식이. 6번. 우리나라 법은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임대인, 그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본다. 임대하는 공간을 임대인의 재산으로 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빌리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임대 공간을 생계와 걸려있는 공간으로 본다. 즉 재산을 넘어서 인권적 측면에서 약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천재지변의 경우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집주인이 장사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밀쫓지 못한다. 완전히 빨리 경우. 뭐 지진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이거 좋은 거 같죠? 확실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 같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건물주예요.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제 임차인, 내가 건물을 빌려주면은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받으려 그럴 거예요. 그쵸? 받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이 사람이 못 나가겠다고 계속 버티면은 나는 내 건물을 팔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어떤 팔아도 이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팔면은 훨씬 적은 값을 받아야겠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내가 여유가 되면은 임차인은 안 받으려 그럴 거예요. 내보낼 수 없으니까 내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으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임대할 수 있는 건물 수가 줄어들겠죠. 내가 빌릴 수 있는 건물 수가 줄어들 거예요. 빌려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은 빌려주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내 재산권을 포기하고서 빌려주는 거니 값을 높게 받겠죠. 빌리는 공간도 적어지겠죠. 빌려야 되는 사람은 많은데 빌릴 공간은 더 줄어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월세가 오를 거예요. 그렇죠?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비싼 값에 정작 빌려야 하는 사람들, 꼭 빌려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더 비싼 월세를 내면서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러한 장치가 그냥 봤을 때는 임차인, 즉 빌리는 사람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거리로 내모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마치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현실 정치, 현실 경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게가 한 자리에서 뭐 400년, 500년씩 있는 가게들도 있어요. 그런 곳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비교하는 거 자체가 과연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번. 일선은 피우리 중학교 학교 규정집 3장 9조의 징계기준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다. 징계 근거는 집단행위. 정치에 관여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은 특별교육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때 김빈경 선생님은 일선이에게 쫄지나 일선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쫄지 마 라는 것은 한동안 진보적인 농객이 퍼뜨린 이후에 많은 방식으로 사용된 단어들이에요. 왜 하필 쫄지 마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선생님이 애한테 쫄지 마라고 한다. 쫄지 마라는 건 사실 그런 어떤 진보 쪽에서 많이 사용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의심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책은 철저히 한쪽에서 쓰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그 전에 세상을 바꾼 동물 같은 저자죠. 그 사람이 쓴 책이 동물 실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쪽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입장이 맞는지 틀린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입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선이 다시 힘을 내게 된 계기는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나서부터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다시금 과거의 폭력적인 시대로 돌아갈 거예요. 네, 저희 외우는데 을이 아니라 늘이 아니라 을이라고. 그러네. 9번. 일선은 권리에 잠자는 자를 깨워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교문에 대자보를 써서 묻힌다. 대자보는
개인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어찌 보면 쉬우면서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과거 민주화 시대 때는 각 대학마다 대자보가 엄청나게 나붙었었죠. 지금도 각 대학에 가보면은 대자보가 많이 붙어 있어요. 대자보라는 건 이 전지 같은 그 큰 종이에다가 이제 글씨로 써서 학생들이나 뭐 다른 시민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알리는 방식이에요. 10번. 교문에 붙은 대자보의 일선의 행동과 학생 조례, 인권 조례에 지지하는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하고 SNS 통해 이 소식이 빠르게 전달되고 지지자들이 확산된다. 포스트잇은 최근에 등장한 이렇게 정치 방식이죠. 그런 시위 방식이죠. 그래서 뭐 과거 요즘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요. 요즘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지지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위에서 많이 보여요. 11번. 그러나 일서에는 학교의 상벌위원회 조처에 따라 5일간 성찰 교실에 있게 되죠. 12번. 일서에는 친구들과 팟캐스트 라디오를 진행하기로 한다. 여기서 청소년 인권, 선거권, 지나친 학습 노동 문제를 알리고 싶어 한다. 학습 노동이라는 단어는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학습은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이라는 건 여러분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거를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예요. 노동은 신성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성하고, 그렇지만 학습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학습은 학습대로 신성해요. 두 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둘 다 신성함에 이를 거예요. 학습이라는 개념이 노동에 포함되면 세상에는 숨쉬는 것도 숨쉬는 노동이 되겠죠. 학습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돈을 대가로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학생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 학습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있죠. 학원 다니고. 학습 노동이라는 말을 통해서 학생들까지 노동자로 포함시키려는 행위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을 이런 식으로 혼동해가지고 사용하면은 마치 학생들도 나는 노동자니까 뭐 파업에 참여해야 되고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학생과 노동자는 다르고 학습 노동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좀 문제 있는 용어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187페이지인가? 187페이지, 교재 187페이지입니다. 거기 오늘은 거기서 2번 문제에 대해 쓸 거예요. 1번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에 정치란 무엇인지, 정치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현재 청소년인 자신의 고유한 관점에서 근거와 예시를 들어 서술하시오. 그래서 요거를 써주면 되겠어요. 187페이지. 네, 2번. 네, 그거 써주세요. 네. 네. 187페이지 2번. 쓰세요.